예. 자, 글로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이원영의 환경과 경제 18번째 방송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양이원영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 많이 따뜻해졌죠? 저번에 방송할 때 두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어요. 아, 네. 날씨가 따뜻해질 거다. 네, 네. 맞았고요. 네. 윤석열 탄핵하고 만나자 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틀렸어요. 아, 네. 이렇게 네. 근데 저는 탄핵 파면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나라 역사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사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들어오는 정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되면 검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 이번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보다는 예. 원칙에 따라서 네네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빠른 탄핵만이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의 꼴이 돼 있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12월 3일 밤에 우원식 의장님이 빨리 이거 하자 그럴 때 그리고 바깥에서는 군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방망이 두들리지 않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그 과정을 지켜야 된다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느긋해 보일 수 있는 그 네. 과정을 지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도 그거는 흠잡지 못할 정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죠. 결정하지 않으면 이후에 더 갈라질 테니까. 믿어 그렇게- 의심치는 않는데 네네. 이제 자꾸 늘어지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 이렇게 아이, 불안할 수 그거는 있거든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이건 네. 우리나라 운명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터졌죠.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를 했다 이건데 네네. 사실 민감 국가에 분류가 되면 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감 국가 그러면 미국한테는 중국, 북한, 러시아, 네네. 뭐 이런 이란. 시리아 네네. 이런 건데 동맹인데 어떻게 민간 국가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내용을 따져 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더라 뭐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근데 이건 다 비공개고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거, 이유, 결정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혀 예.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추정입니다. 근데 그 추정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민간국가 발표됐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미국 정부 쪽에서 참다가 그 한계가 넘어섰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일단 우선은 방송 전에 속보로 미국이 민감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가닥을 잡았다라고 조선일보가 발표를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랄까 일단 조선일보의 보도이기 때문에 좀 100% 신뢰하기 좀 어렵지만 사실 개연성 있는 보도인 건 맞죠? 저는 제외될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제외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감 국가로 분류했지만 그걸 발효하기 전에 그러니까 몇 가지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고할 건 경고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밝히는 하고. 거죠. 왜 그런지 네. 모르는데 니들이 좀 센서티브 건축이 뭐 이런 거. 뭐가 민감해. 뭔가 우리 뭐 안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경고한다 이런 정도의 제스처를 보낸 게 아닌가. 그 민감 국가 분류는 경고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왜 이제 민감 국가가 됐냐를 한 번씩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 여기에 핵 비확산 문제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간 국가 제가 DOE 문서를 다 뒤졌거든요. 지금 에너지부가 DOE예요. 네, 그렇죠.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 그래서 미국의 핵기술, 뭐 군사, 핵무기, 원전 연구 개발, 에너지 정책 이런 걸 다 총괄하는 부서가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고 DO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관련된 상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그 근거나 이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보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하거나 취재한 결과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이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센서티브한 컨트리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국가안보는 우리나라가 해당되지 않잖아요.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 긴밀히 연결돼 있으니까 국가안보는 아닐 거고, 그다음에 테러 지원도 우리나라는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된 적도 없고, 그리고 테러 방지 협력국으로 인정도 받았고, 그러니까 테러 지원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안보 위협이다. 무슨 위협이에요?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한화, 뭐 삼성전자, 뭐 지금은 포스코, 뭐 세아제강 수십조 원의 돈을 미국에 투자해가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남아있는 게 두 개인데 핵 비확산권하고 지역 불안정권이에요. 그러니까 핵 비확산권이 뭐냐면 핵기술, 핵 확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 계엄까지 발령이 됐으니까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민간 국가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소위 범여권에서는 우리도 핵무장하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윤석열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 방송에서도 맨날 다루는 이야기인데 네네.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될 이유가 아예 없는 건데 북한의 핵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상당수는 우리도 핵무장하자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주장은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된 나라이고 그걸 준수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물론 북한은 지금 그걸 위반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핵 확산 기술을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핵 확산 기술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핵무장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교묘하게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원전 확대 정책하고 딱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전이 있는데 이걸로 핵무장할 수 있어라고 그러니까 뇌피셜을 그렇게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그 투자가 이제 1997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도 우리는 핵무장이나 핵 확산은 하진 않지만 관련 연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예산 지원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풀어준 것 같아.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핵 확산이라는 게 뭐냐면 원전하고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간 비슷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원전은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그 농축한 핵연료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사용 핵연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원전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직선이죠. 우라늄을 채굴해서 농축한 다음에 원전에 넣어서 핵 분열시키면은 사용 핵연료가 나온다. 그럼 사용 핵연료는 안전하게 처분한다. 그럼 쓰레기 처분이 끝나잖아요. 근데 원자력계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사이클로 만들기 원했어요. 사이클로 만들 때 이 핵 확산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클로 만드는 건 첫 번째, 우라늄을 농축하면,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건 두 가지거든요. 농축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 사용 핵연료 안에 지구상에 없던 플루토라는 신 아시죠? 그리스 로마 그 죽음의 신이 플루토잖아요. 그 이름을 본딴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새로 생겨요. 잠깐만요. 아까 그 그림 하나 보내줘봐요. 사용 그 핵연료 이게 성분 분석한 거 저걸 보고 설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전에 핵연료는 우라늄 238, 우라늄 238은 핵 분열이 잘 안 일어나요. 그냥 자연 상태의 우라늄이 그냥 있는 거고 방사선이 거의 잘 안 나오는. 근데 우라늄 235 이거는 핵 분열성 우라늄이라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핵 분열되는 우라늄이에요. 근데 보통 그 우라늄 광산에는 핵 분열성 우라늄은 0.7% 이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캐다가 우라늄 235를 3에서 4% 정도로 농축을 해요.
그러면 전체는 우라늄 238이 대부분이고 235가 조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원전에 집어넣으면 얘가 핵분열을 할 때 우라늄 235가 핵분열되고 238도 일부 이렇게 거들면서 플루토늄이 1% 나오는 거죠. 저 0.9라고 돼 있는 게 플루토늄이에요. 네네네. 지금. 그렇죠. 네. 플루토늄이 나오고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수백 종의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우라늄 238, 우라늄 235도 약간 남아있고 이게 사용 후 해결료예요. 이 사용 전에 해결료는 저 옆에 사람이 가 있어도 손으로 만져도 아무 위험이 없어요. 그 우라늄 235는 핵분열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피복관 안에 핵연료봉 안에 들어 있으면 바깥에 위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근데 원전에 들어가서 핵분열하고 나온 저 사용 해결료는 정말 무시무시한 핵무기의 연료인 플루토늄도 들어 있지만 예. 저 핵분열성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로 막 온통 혼합돼 가지고 저게 막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저 옆에는 한 10초, 2초 있어도 그냥 즉사예요. 그 엄청난 거죠. 그게 저 후쿠시마 때 거기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런 맥락. 그렇죠. 그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이제 오염이 되고 이제 피해를 받는 거고 왜 그 로버트도 저 상태 후쿠시마 원전 녹아내린 해결료 촬영하려고 들어갔다가 다 망가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저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엄청나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칩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 목숨만 앗아가는 게 예.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또 쬐는 다른 물질도 다 방사화돼서 핵폐기물이 될 예. 정도인데요. 근데 저 사용 해결료 안에 플루토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해결료를 농축할 때 우라늄 235가 우리는 4% 정도로 농축하지만 저걸 90%로 농축을 하면 핵무기가 될 수 있고 또는 사용 해결료 안에 들어있는 플루토늄을 분리해내서 그거는 한 2kg, 4kg만 있어도 그 핵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를 주구장창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둬서 처분을 안전하게 하면은 핵무기를 못 만들죠. 사람이 접근하지 않게 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계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이클로 완성시키고 싶어 했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 해결료에 저 안에 물질을 분리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재처리라 그래요. 프로세싱, 리프로세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처리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이 분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핵가방 그러면서 플루토늄이 들어가 있는 가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핵분열성 물질이 엄청나게 맹독성인데 그거를 분리해서 플루토늄만 딱 가지고 가방 안에 넣으면 그건 이동이 가능한 거야. 핵무기의 원료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분리가 되니까. 예. 근데 이 재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플루토늄 분리해서 그거랑 우라늄을 다시 섞어서 고속로라고 해서 고속 중성자를 쓰는 또 고속로라는 원자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원자로는 경수로 원자로예요. 그건 4%의 우라늄, 핵분열성 우라늄 농축한 걸로만 하는 건데 이 고속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가지고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의 고속로라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해결료를 채굴한 다음에 원전에 쓰고 사용 해결료 갖다가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가지고 다시 우라늄 버리는 거를 플루토늄이랑 해서 또 고속로로 쓰고 거기 플루토늄이 무한 증식되면은 이게 사이클이 완성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꿈의 사이클로 고속로를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게 원자력계는 꿈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개발하고 싶었던 거야. 아하하. 그래서 우리나라에 1997년부터 이 재처리하고 고속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파이로 프로세싱인가요? 예. 근데 이제 재처리를 우리는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핵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 기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플루토늄이 순수하게 추출되는 재처리가 습식, 질산염에 녹여서 하는 습식 재처리인데 말고 전기분해하고 용융염 형태로 그 전기분해하는 건식, 습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플루토늄 분리될 때 다른 이물질이 좀 묻어 나오거든. 네. 이거는 핵 확산 기술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뭐 IAEA나 다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것도 이물질이 묻어 나와도 플루토늄이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핵 확산 기술이야.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한 게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네요. 저 보니까 각국이 포기한 파이로 프로세싱, 한국은 계속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 요거란 말이에요. 1조가 넘게 들었어요. 약간 니들은 지금 핵무장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 한 거죠. 아니야. 아. 우리는 플루토늄 하려는 게 아니고 사용 해결료 핵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재처리해가지고 그걸 또 고속로에다 태우고 하면 핵폐기물도 타고 뭐 더 좋은 거잖아. 무한루프, 무한에너지 네, 이런 기술, 이런 연구 우리가 핵무장할 생각이 있겠어? 전혀 그럴 리 없지. 그러니 이런 정도 연구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프랭크 반 히펠이라는 교수,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명예 교수인데 이분이 지미 카터 때 이제 과학기술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핵 확산, 비확산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가예요. 전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미국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분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국회에 와서 또는 뭐 여러 토론회에 와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한국 정부 그러면 안 된다. 그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그것도 핵 확산 위험이 있다. 고속로까지 개발하는 거는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핵 확산 기술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마지막 네. 2017년에 와서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어쨌든 동맹이니까 그럼 영국까지만 해라라고 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1974년인가 처음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때가 2015년이거든요. 예. 그게 다 이제 기간이 다 끝나서 그때 재개정할 때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열어줬어요. 고속로라. 해봐. 하고 싶다니까 해봐. 해봐. 단 사용 해결료를 녹이는 것까지 말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좀 초기 연구 정도까지만 열어준 거예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초기 연구까지만 딱 열어줬는데 그렇게 열어준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의 길이 열렸다. 우리도 뭐 건식 재처리 할 수 있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언론이랑 뭐 원자력계는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을 하되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한미 공동 연구도 하자 그런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다호 연구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르곤 연구소 이런 데가 이제 핵과 원자력 기술, 에너지 기술을 하는 미국의 국립 연구소들인데 거기랑 공동 연구를 해서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고 핵 비확산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미 공동 연구도 하자. 그게 2011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또 한 10년 것도 동안. 있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계속 조르니까 그래 핵무장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딱 들어와서 갑자기 이쪽이 그냥 천방지축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수출 문제도 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미 정상 회담 선언문에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자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걸 어기는 폴란드하고의 원전 수출 MOU, 체코하고의 원전 수출 MOU. 근데 그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2023년 4월 달에 하면서 상호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핵 확산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핵무장론이 막 대두가 되고 그리고 이쪽 관련 기술들이 돈이 엄청나게 투여가 되고 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SMR 있잖아요. 이 SMR에 대해서도 작년 6월인가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혁신형 SMR을 개발하는데 2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 이 혁신형 SMR이 바로 아까 플루토늄, 우라늄 같이 할 수 있는 SFR 고속로. 그다음에 용융염 원자료라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그 염소 클로라이드 가지고 용융염으로 만드는 그것도 플루토늄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의 개발로 혁신형 SMR이라 그러면서 이쪽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게 2조 5천억을 또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핵무장 그리고 과기부의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상용화시키는 SMR 연구에도 이게 뭐 SFR 뭐 플루토늄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원자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거기다가 원전 수출도 지적재산권 하자고 한미 정상까지 합의했는데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수출한다고 막 튀고 나가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걸어서 해도 붙잡아도 또 한다 그러고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처음 소송 걸었을 때가 폴란드 할 때 그랬거든요. 2022년 그때 폴란드 할 때. 근데 폴란드 MOU는 지금 수지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체코도 지금 3월이니까 정식 계약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말이 없잖아요. 아니 어쨌든 근데도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 수출하겠다고 독자적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 소송에도 그것도 무시하고 하고 한미 정상이
선언을 해도 그것도 무시하고 하고. 그러니 이런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에너지부가 어떤 상황이겠어요, 기분이? 이제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냐면 음. 한국이 머리도 좋고 능력이 되는 나라야. 근데 니들 속을 모르겠어. 진짜로 핵무장하고 싶은 거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처럼 되자는 거잖아.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사실 좀 불만인 거는 러시아나 미국이 핵 감축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사실은 그런데 핵 만드는 나라들은 무조건 우리만 만들어야 돼. 이거잖아요, 지금. 핵무기를 많이 해체했죠. 아마 음. 수천 기가 있는데 한 1,000기 넘게 해체했나 아마 그랬는데 최근에 그 속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하죠. 왜 우리나라는 뭐 개발 못해? 우리도 자주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실험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을 막 맹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건 약속을 한 거거든요. 더 이상의 핵무기 확대는 하지 말자.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도 이미 있는 핵무기도 해체하자라고 했던 거라서 현재 재처리했던 거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냥 멈춰 한 건데 중국하고 북한이 거기서 삐져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전 수출할 때는 무조건 IAEA 그 추가 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도 들어갔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러시아 핵잠수함의 설계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소형 원전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게 스마트 원전이에요. 진짜 머리 좋은 나라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가져오면 그걸 우리 걸로 개발하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발해 갖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팔려고 그랬거든요. 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한다 그러고 뭐 교육도 하면서 뭐 얼마 몇 천억짜리 체결했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미국 게 아니라 러시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가지고 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려서 제어를 당하는데 근데 이건 러시아 거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생각했던 거야.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원전 수출하는 거는 뭐든 상관없이 IAEA 추가 의정서를 이제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IAEA가 비자도 받지 않고 사찰단이 정말 몇 시간 이내로 그 나라를 샅샅이 뒤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권한이 있어요. IAEA는. 그러니까 핵 확산이 되는 기술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뭐 비자 받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바이든과 윤석열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예, 예. 근데 근데 결국, 문재인 때도 그런 비슷한 약속을 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중동 쪽에 더 이상 원전 수출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을 수출하면 그거는 핵무기 기술에 대한 기반을 닦아주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수출을 극도로 미국이 제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자, 민감하냐면요. 예전에 우리 우라늄 뭐했다가 들킨 적 있어요. 그랬죠. 맞아요.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그때 우라늄 농축이 몇 그램 있는 줄 아세요? 뭐 1g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0.2g. 0.1g? 0.2g. 0.2g. 그때 제가 새날에서 나와서 그때 그랬죠. 얘기했을걸요. 0.2g 농축한 거를 2000년에 원자력 연구원의 과학자 몇 명이서 몰래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새나간 거야. 2004년에. 김 대통령 때인데. 네, 근데 2004년에 그때 새어나가서 IAEA 사찰단 우리나라 들이닥치고 난리 났어요. 싹싹 빌고 난리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통제 기술원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토록 핵무기 기술이라는 건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하면서 그러네요. 정치권들은 핵무장론 그리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갑자기 핵 자주권 얘기하면서 핵무장 얘기한 사람이 일부 있어요. 있어요? 예. 놀랍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써요? 아 이거 경고 한번 줘야겠다. 그런 생각 거기다 계엄령까지 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계엄령하고 다음에 이 핵무장론 등이 민간 국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다른 이유는 추정하는 없다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에도 이유가 될 만한 게 없어서 그리고 지금 뭐 쭉 검색해 보면 외교관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는 아마 4월 15일 전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그런 협상을 잘할 텐데.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이제. 이재명 아니 대통령. 그런 게 너무 지금 기대가 돼서.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걸 해야지 미국이 어쨌든 자기들은 한번 던졌으니까 뭘 받아가야 될 거니 자기 이익을. 원전 수출에 대한 걸 받아갈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그 핵 확산 기술 뭐 파이로 프로세싱이나 SFR이나 이런 SMR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돈을 거대한 규모 투자를 받아갈 건지 우리는 못하게 하면서 예. 예. 옛날에 한미 공동연구도요. 한미 공동연구도 한미 공동연구 말만 한미 공동연구지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미국의 아르곤 연구소 가서 한 거예요. 왜냐면 국내는 사용 해결료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걸 사용 해결료를 쓸 때도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현장에 참여 못했다는 그런 소문들도 있습니다. 예. 네, 그토록 민감한 건에 대해서 근데 핵무장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음에 또 따로 번외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민간국가 분류에 예.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오케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국가를 다시 해제해 주는 것도 대가를 요구할 거다. 뭐 이런 거네요. 뭔가 있겠죠. 네. 오가는 네, 게 우리 알겠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서티브 컨트리. 야 진짜 별걸 다 겪어봅니다 우리가.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건 이제 약간 종합판 같은데 이명박이 윤석열이 했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은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대부분 다 그렇게 결말 지어지는 거. 좀 심하게 말하면 대국민 사기.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뭐 국부를 창출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남는 거 없는 장사. 그러니까 3월 되면 기억나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지만 예. 체코 원전 관련한 정식 계약을 3월에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이 없죠. 체코 원전 이달 계약 못할 듯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기사에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예. 체코 현지의 기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이런 계획이었어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개요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띄웠잖아요. 윤석열이 네. 막 직접 날아가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체코 현지 언론 요거 있잖아요. 이게 체코 현지 언론의 원문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걸 여러분들 잘 요즘에는 모르실 워낙에 번역이 테니까 잘 되니까. 번역을 한번 해드렸어요. 일단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듀코바니 원전 개발 관련해서 이 특수 목적 법인의 소유권을 체코 전력공사에서 체코 정부로 이전하는 거를 지금 체코 예. 나라 내에서는 그걸 협상하는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가 스스로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왜 그 체코 정부 전체 예산이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체코 원전 여기가 전체 예산의 한 20-30%에 차지해요. 그러니까 예. 체코 정부 전체 예산에 체코 원전을 개발하는 비용이 엄청 한 3분의 1 정도 되나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체코 정부가 담당할 수 없죠. 당연히 공사도 담당할 수 없고. 그럼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가 지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의 그 관련된 그 에너지 공사가 이거를 정부로 이전하는 걸 계속 요구한 거예요. 그래야 정부가 책임을 져라. 그러네, 이걸 하려면. 그러네. 근데 그게 협상이 난항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이게 뭐 6월 달에나 될 것 같다. 5월 말에까지 두고 봐야 된다. 아니면 8월 달까지 미뤄질 것 같다. 연기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에 뭐가 있냐면 총선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체코 총선용일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도 그랬다. 선거 전에 주로 우파들이 원자력을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원전 더 개발할 거다. 한국하고 뭘 했다. 이런 거를 홍보용으로 하고 막상 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 연락이 없는. 이게 폴란드가 그랬고 체코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그래도 현지 언론에서는 3월 달 계약하지 않고 마감일을 연기한다고 지금 연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가능성이 이를테면은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마치 100%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 있잖아요. 윤석열이 체코 원전 뭐 수출한다 이런 거나 석유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지지를 올리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 일단 첫 번째로 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어떤 그 나쁜 의도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주가를 올린다든지 이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망해갔던 거죠. 이게 나라를 거덜낸 거죠. 네. 그리고 국가 신인도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그 우파 정부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체코나 폴란드도 그러고 있더라. 예. 예, 지금 이게 연합뉴스 기사거든요. 20조 원대 체코 원전 수주 가시권, 수익성에 쏠리는 시선. 이게 대국민 사기라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다른데. 저거는 산업부가 준 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 적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현지 언론 저는 기자도 아닌데 같은 사람이 그 검색해갖고 쭉 이렇게 들여다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저렇게 산업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기사로. 예. 근데 체코 원전을 보려면 UAE 원전을 먼저 봐야 또 된다. 봐야죠. 여기 지금 그다음 거 한번 원전 UAE 원전 이익률 0%대 정산 분쟁의 조 단위 손실까지 우려.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명박이 좀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좀 혐하게 하면 쌓아놓은 똥이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아니 그때도 이명박은 UAE 원전을 수주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득은 챙겼어요. 그때 이거 뭐라 그랬냐면 10% 이상 수익률 난다고 엄청 떠들었어요. 그리고 국내 현대건설, 삼성물산 다 진출해가지고 제2의 중동 건설 붐이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비용이 더 들었거든. 그걸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승소해서 일부 아마 돌려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연합뉴스 기사인가? 뭐죠? 하여튼 그쪽 기사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온타임 위딘 버짓이라는 우리의 구호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 기사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온타임 위딘 버짓이 뭐냐면 온타임 딱 적기에 위딘 버짓 그 처음에 약속한 공사대금 안으로 그 버짓 안으로 딱 적기에 그 처음 약속한 그 비용으로 우리는 원전 다 건설해 줄 수 있어. 우리 같은데 어디 있는지 봐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나 지금 신규 원전들이 2배, 3배 처음에 계약한 거에 2배, 3배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원전 안전 기준이 낮은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은 높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대사고가 벌어질 거라고 가상하고 하드웨어적인 보완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신규 원전은 기간도 2배, 3배, 비용도 2배, 3배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하듯이 외국 나가서 수출한다 그러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UAE 중동은 상대적으로 안전 기준이 좀 낮죠. 낮게 뭐 제가 이렇게 폄하해서 말해서 죄송하지만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든 거예요. 계약한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7년까지 마지막 다 지어주기로 했지만 이게 작년인가 준공이 마지막까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도 올랐을 거죠. 그럼 이건 누가 담당을 하냐 가지고 한전하고 한수원이 지금 집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 싸운 점입 가경, 원전 수출의 결말 이게 뭐 허무개그도 아니고요. 띄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띄우잖아요. 모든 언론사가 가서 무슨 원전 생태계 뭐 복원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20조 원 벌어들이네 그런 짓을 했는데 결국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샘플은 UAE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딱 똑같은 케이스가 체코 원전 수출이다. 여기에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까지 지금은 가세가 된 거죠. 그 UAE 원전이 지금 0%대, 그러니까 0. 몇 % 수익률인 거예요. 0. 몇 %. 이번에 한전이 어쨌든 재무제표를 공개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왜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김성원 의원이 계산해보고 1%, 1.6% 수익률 아니냐 갖고 막 공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딱 뚜껑 열고 보니까 0%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조 단위가 넘게 추가 비용 들어간 거 어떡할 거냐 가지고 한전하고 한수원이 싸우고 있으니 이건 마이너스 사업인 거지.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근데 거의 똑같은 구조가 지금 체코 원전. 더 심하죠. 웨스팅하우스가 깊게 들어왔고 또 현지화 비율이 60%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훨씬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 이후에 또 중동하고 다르게 그 체코나 동유럽은 유럽 전체 원전 안전 기준을 따른다고요. 그러니 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되는 게 국가 더 이익이다. 그리고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집안 싸움 암을 해봤자 둘 다
공기업인데. 결국은 예? 뭐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나는 거 누가 부담해요? 국민이 그럼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원전이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니까. 원전 수출이 남는 장사도 아니고 결국 전기 소비자들한테 그 부담이 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그 경고를 했거든.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지금 몇 년 지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서 그게 사실인 걸로 지금 드러나고 진짜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소위 지들 표현 우파 세력 우리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위에서는 알면서 속여. 윤석열 같은 경우는 몰라서 당한 느낌이 좀 더 무능해서 당한 느낌이라고 결국에 손해들은 전 국민이 다시 메꿔야 되는 그러니까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서 무슨 아까 뉴스에도 위딘 버짓 뭐 온타임 위딘 버짓 우리나라 필살기라면서 이번 건을 통해서 다음에도 더 할 수 있고 아유 좀 예. 제발 기자분들 정말 제대로 취재해서 기사 좀 쓰세요. 그러니까 몰라. 내가 봤을 때는 뭐 저 시사 방송에서요 여론조사 분석하는 것도 기자들이 몰라. 그냥 숫자만 갖고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악의성이 없다고 생각해. 애들이 무식해서 그래. 그런 관리를 안 하나? 네. 아니 선배들이 후배 기자들 훈련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 선배가 무식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기자가 있잖아요. 내용을 안 보고 내가 지지하는 쪽에 유리한 거 아닌가만 헤드라인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똑똑한 애들은 정말 똑똑하고 건실하고 그런 청년들도 많고. 자자자. 뭘 난 다룰 게 두 전일선- 가지나 더 있어요. 어쨌든 네. 원전 수출 주도한 공무원들한테 손해배상뿐만 네.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들뜬 그 덩달아서 떠서 난리친 언론사들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후쿠시마 사고가 14년 됐단 말이에요. 아까 3월이라고 하셨잖아요. 3월 11일 그- 그 큰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동일본 대지진. 네네. 그렇죠. 근데 14년 지났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면제부만 주고 있죠. 면제부만. 네. 음. 지금 그 일본에서 일본 한국의 이제 그 대법원 격이죠. 예. 일본 그 재판소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범죄로 볼 수 있었다. 근데 무죄야. 그러니까 무죄를 내놓고도 대법관이 보충을 내서 후쿠시마 그렇죠. 원전 사고는 범죄로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무죄가 났지만 일종의 소수 의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보고를 하지 않는 보고 과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다면 이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의견인 거예요. 저 양반이죠 지금 저 사진에 이분은 네네네. 이거 잘못된 거다. 범죄다 이거. 음. 근데 이게 법의 미비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본 정부가 약간 덮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저는 덮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아.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소수 의견으로 저 법관이 그 기록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동일본 대지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면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쓰나미가 정말 15m, 17m 그렇게 덮친 거잖아요. 그렇게 덮치면서 원전이 잠겨버린 거고. 그러니 비상발전기가 지하에 있던 게 물에 잠겨버리니 냉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석탄발전소는 석탄을 투입 안 하면 꺼져요. 가스발전소도 가스 밸브 잠그면 꺼져요. 그렇죠? 근데 원전은 핵분열을 중단시켜도 안 꺼져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그거를 계속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냉각시키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이걸 계속 냉각시킨 돌리는 전기도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중단된 거죠. 외부의 송전선로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지진으로 끊기고 비상디젤 발전기도 침수돼서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쓰나미로 침수될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한 거예요. 그 경고한 거를 2년 넘도록 내부 보고를 안 하다가 언제 보고를 한 줄 아세요? 2011년 3월 7일 날 보고를 한 거예요. 헐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그렇게 난 거죠. 야 그러니까 전기가 중단되면서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해결료가 녹아내린 거죠. 녹아내리면 그 지르코늄이라는 그 해결료봉 때문에 이게 녹으면 수소가 발생을 해요. 수소는 수소 폭발이 일어나죠. 수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윤석열이 한 말 있잖아요. 폭발 안 일어났다 그랬죠. 그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없었습니다.
아니 와, 전 세계인이 어. 실시간 생중계로 폭발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내란도요. 난 내란 일으킨 적 없어. 음. 자, 근데 이런 그 헤드라인 좋아요. 원전은 자국을 향한 핵폭탄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안전한 원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근데 비용은 지금 점점 늘어나서 처음에는 한 뭐 10몇 조만 뭐 한 60조만 있으면 된다 얘기했다가 또 2년 지나가지고는 다 이게 100조가 있어야 돼, 106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200 몇 조가 있어야 된다. 최근에는 지금 뭐 거의 300조 가까운 비용이 더 든다. 사고 수습하는 것만 가지고. 14년 네? 동안 수습 비용만 226조인데 지금 최근에도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한테 18조 줘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주냐고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죄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국민이 전기요금 올려가지고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난 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본인들한테 자포자기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 60%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후쿠시마 원전 2051년까지 폐기 불가능? 일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지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지금 12차 또 버렸잖아요.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 버리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50년 되면은 다 폐로하고 다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오염된 거 이렇게 좀 걸러서 버리니까 얼마 안 돼. 이게 이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조차도 2050년까지 이 폐로 절차가 다 마무리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절대 다수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일본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 일본 관련된 유튜브들 막 보면은 그냥 망한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더만요. 근데 한국 제주도 해녀들한테 일본 사람들 와서 사과했다는 이야기. 훈훈하긴 한데 일본 정부가 아니에요. 후쿠시마 주민이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그 피해자인데 후쿠시마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한국의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의 해녀분들한테 네. 해녀들을 와서가 아니라 우리 해녀들이 그걸로 갔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이 시민들끼리만 서로 위로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도매 전기요금 가격이 영원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네네네. 5시간 지속됐어요. 영원. 정말 어처구니 없네 진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전기가 너무 많은 거죠. 전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전력 수요는 낮은데. 그게 지난 3월 9일 날, 그러면 그리 일요일일걸요 아마? 네. 일요일이니까 공장들이 많이 쉬잖아요. 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130기가와트 정도의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전력 수요가 굉장히 낮았던 거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 일단 저게 S&P가 S&P가 뭐냐? 네. S 시스템, M 마지널, P는 프라이스. 그러니까 전기 도매 요금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5시간 동안 영원이었는데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에 끊긴 부분 있죠. 이게 영원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낮 시간대 전력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요. 저건 전력 수요 그래프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전력 수요 그래프예요. 전력 수요 그래프인데 낮 시간대 원래 전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력 수요가. 예. 근데 일요일 되면 이게 낮 시간대 좀 평평해져요. 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낮에 햇빛이 많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전력 수요를 태양광 햇빛 발전소로 다 충당을 해버리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요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전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이 돼버리니까 도매 전기요금 S&P는 추가로 전기를 더 생산할 때 돈을 내는 비용인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5시간에.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은 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참.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발전 공기업이 있고 민간 기업이 있잖아요. 네. 발전 공기업은 한전이 정산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제로로 나와도 돈을 다 받는 거죠. 그럼 누가 안 받냐? 민간 기업. 그 대부분 누군가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지. 그런데 네.
그러니까 공기업들은 새노래를 안 보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석탄이나 가스나 물론 가스는 가동도 못할 테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쨌든 가동한 발전소들은 다 돈을 받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첫 번째 전기가 너무 많으니까 출력 제어를 당해요. 이때 출력 제어가 제주도나 호남만이 아니고요, 경상도, 충청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래프 보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이 다음 그래프. 네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 5시간 동안. 네네. 아. 근데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전기요금까지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뭐야? 그 얘기는 전기를 팔려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저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전기 판매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죠. 아, 지금은 전기요금, 도매요금이 싸니까 싸게 떨이로 드릴게요. 소비자들께 저희와 계약해 주세요. 그러네. 경쟁이 그렇죠. 되네. 예.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아, 이거를 전기를 마이너스 전기요금이니까 이걸 가지고 배터리에다 저장하고 뭐 여러 가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쌀 때 파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독점이잖아요. 그러니 한전만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한전은 싸게 영원으로 싸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가격을 다 파는 거예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회색으로 쭉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원전이거든요. 원전은 그냥 아예 보장을 받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원전 비중은 더 높아졌다니까. 나 진짜 재생에너지는 잘라내면서 원전 비중은 더 높아졌어요. 완전 개특혜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10%일 때 위에 조금씩 잘리잖아요. 그 네. 빨간 줄이 이제 수요인데 수요보다 튀어나온 부분이 다 출력 제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수요가 떨어지면은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S&P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20%다. 그 다음 거. 이게 10%고 20%다. 그럼 위에 잘리는 게 훨씬 많죠. 낮 시간에 태양광은 다 잘린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원전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어떤 비중을 딱 차지하고 앉아서 소위 말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또 아래 들고 앉아서 알밖에 한 거죠. 재생에너지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직성 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 콘크리트 바닥처럼 자기들은 전기를 생산해서 무조건 보장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만약에 재생에너지 30%면 보세요. 거의 재생에너지는 다 잘린다고 봐야 돼요. 위에가. 근데 저게 원전이 없으면 밑에 그러니까 원전의 위험한 핵폐기물, 원전 사고 위험 없이 저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감당을 하고 그걸로 저장해서 팔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한전이 독점 기업으로 있고 원전을 보장해주고 그러니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냐고 30%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올 겨울에 지난달 전기요금이 우리 사무실에 한 80만 원 나왔어요. 근데 3월이나 4월 가면은 난로라도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가격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기 소비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잖아요. 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한전이 아니라 전력 시장이 열려 있어서 누구나 전기 판매를 하는 시대가 오면 저는 S&P 제로가 왔을 때 자기의 전력 계약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 또 여기서 시급한 건 또 에너지 고속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야만 그게 다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력 시장이 열리는 것과 에너지 고속도로가 같이 맞닿아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로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저기에 밑에 원전을 보장해주는 저 제도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원전은 가동하면 무조건 다 사줘요. 다 보장해주고 그러니까요. 안에 그냥 콘크리트처럼 딱 자리 차지하고 있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퍼펙트해 아주. 고맙습니다. 그게 오늘 아니라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 좀 했어요. 한 4가지를 이슈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길어져. 그러면 네. 이제 의제가 안 들어오기 시작해. 또 뒤에 잘릴까 봐. 자, 오늘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양현영 의원. 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때는 단핵하고 봬요. 아우 그래야죠. 네, 나라가 살려면.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